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프린트 볼까요? 네, 프린트 밑에 보면 롤스가 나와 있습니다. 롤스랑 그 나머지 내용들 다 한번 끝내볼게요, 오늘. 할 수 있으면 다 끝낼 수 있겠죠, 오늘 안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제 밑에 롤스가 나와 있습니다. 롤스, 누구야?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옛날에 1학기 때 배웠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파트에 있었냐? 사회 정의 단원이 있었죠. 거기서 분배적 정의라는 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랑 관련된 그런 학자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롤스가. 그래서 롤스라는 사람이 또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사람은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행하도록 돕는 것, 또 빈곤국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뭐 특징 막 쭈쭈쭈쭉 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왜 이해 안 되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래서 한번 롤스의 주요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주요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정의의 원칙이거든요. 네, 정의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갑자기 왜 정의의 원칙이 왜 생겼는지 한번 좀 배경을 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본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A라던가 A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A랑 B한테 어느 날 초콜릿 하나만 있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아주 배고픈 상황인데 초콜릿 하나만 있는 상태라 칩시다. 네. 이 초콜릿을 어떻게 나누는지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반반 나눠 먹어야 되냐, 아니면 지금 가장 배고픈 A한테 다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결과물을 이 물건을, 그러니까 뭐 이 재화를 해야 될까요? 이 재화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좀 더 많이 먹는 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 공정한 절차를 세워서 이 절차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합의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좀 예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예시를 들게요.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정하는 상황을 칩시다.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있어요. 뭐 무슨 동아리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보통 애들이 영화 보는 동아리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려고 반 애들이 다 이렇게 길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화 동아리 자리가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10명 중에 누구를 뽑아서 여기에 넣어야 할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배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합의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어떤 절차를 만드는 거야, 애들이.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그냥 이긴 사람이 저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정하죠. 이런 식으로 공정한 절차를 만들면은 이 절차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이 결과도 당연하게 공정한 절차를 만들면 당연히 결과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예. 어떻게 사회 생산물, 사회 재화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롤스가 무엇을 말했어요?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서 이 절차에 따르면
절차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공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본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합의를 통해 무엇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뭐예요? 공정한 절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차 중에 하나, 공정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동아리에 누가 들어갈지 대부분 사람들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정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식의 절차랑 똑같다. 정의 원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됐는지 모르겠네. 예, 다시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정의 원칙,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죠. 제1원칙에는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에서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 예를 들어서 사상적 자유라던가, 종교에 대한 자유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있죠. 그런 자유들을 누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제2원칙이 가장 유명한 원칙인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못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최소 수혜자에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불평등이, 이런 사회적, 경제적 이런 불평등이, 그러니까 지금 최소 수혜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자,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결국엔 다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불운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도의 어떤 위험성을 위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중에 망하게 돼서 최소 수혜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나중에 다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라던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원하는 지위라던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공정하게,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서 정연한 사회를 봅시다. 우리가 전에 롤스 배웠을 때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뒤 해외 원조에서는 계속 질서 정연한 사회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거든요. 뭔 의미인지 볼게요. 의미를 보면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여러 사회들이 있는데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빈곤한 국가다. 해외 원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이런 국가들 특징을 보면요, 되게 부정부패가 만연해요. 부정부패,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부정을 저지른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되게 만연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또 무엇이냐? 정부의 어떤 공권력이 모든 지역에 닿지 않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요즘에 좀 유명한 국가죠. 아프가니스탄. 예,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엄청나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주기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했죠. 대통령이 자기 재산 들고 튀었잖아요. 예, 그쪽 나라 대통령이. 그렇기도 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의 그 공권력이 모든 지역에 다 제대로 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나라 어때요?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법을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 볼 수 있어요? 질서가 무너진 사회죠, 거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무엇이냐? 이제 부정부패가 좀 적고 공권력이 모든 지역에 다 퍼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질서 정연한 사회다, 질서가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봅시다. 조건 보면은 첫 번째, 다른 사람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 아까 봤던 이 정의 원칙 있죠? 정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사회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런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회의 법이라던가 제도들이 있겠죠. 이 법이라던가 제도들이 다 정의 원칙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 원칙을 만족시킨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똑같이 정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사회지 질서 정연한 사회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롤스가. 롤스가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면,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빈곤국이 이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빈곤국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나와 있죠. 우리가 유니세프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유니세프 광고를 보면은 되게 다 빈곤한 나라들이, 빈곤한 기아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물건을 보내준다던가 생필품을 보내준다던가 그냥 돈을 보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서서 이 빈곤국이 알아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라던가 노하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인 거겠죠. 네, 두 번째 특징.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입장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차등의 원칙.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이 무엇이냐? 아까 봤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 최대 이익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쓸게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혹은 최대 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최대 혜택을 주는 것. 이거 우리가 차등의 원칙을 부릅니다. 이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물론 롤스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정의 원칙을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이 정의 원칙은 국가 내부에서, 국가 안에서, 국내에서만 적용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지, 이게 국제사회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은 반드시 약소국한테 여러 가지 돈을 준다던가, 기부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반드시 어떤 생필품을 보내줘야 된다던가, 그런 것에 반대를 한다는 거죠. 왜냐? 빈곤국이 알아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방법이라던가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봅시다. 해외 원조를 경제적 분배 과정으로 절대 안 보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빈곤국이 스스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점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가지고 되게 낚시를 하는 용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학생들이 낚이는데, 주의점 보면은 만약에 빈곤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를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은 많이 키웠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를 구현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바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미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미 구현했으면 그냥 알아서 냅둬도 얘네들은 알아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경제적인 능력이 올라갈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고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외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세 번째, 노직 봅시다. 노직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미 익숙했어야 됩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롤스 그 다음에 나와 있었죠. 사회 정의 파트,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의 파트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노직이 생각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결론 보면은 한 개인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취득한 재산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을 진다. 그래서 해외 원조의 의미가 아닌 선의를 베푸는 자선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는지 노직의 주요 사상을 한번 볼게요. 일단 노직은요,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롤스랑 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롤스는요, 약간 복지국가를 좀 지향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복지국가를 그냥 북유럽처럼 그냥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노직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지국가를 구현하기보다는, 그냥 신자유주의? 비도 쓸게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우리가 복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그거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고, 최소 국가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노제의 주요 사상 보면은,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이고, 절대적 권리를 지닌다. 배타적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건들 수 없어, 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뭐를 만들었다 칠까? 뭐를 만들까요? 집을 만들어 칠까, 집? 열심히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이 집은 내 거지. 그쵸? 내가 열심히 만들었잖아. 내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우리 집을 다른 사람이 홀랑 가져갈 수 있어요? 없죠. 이런 거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소유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런 의미죠. 왜 이렇게 주장하냐, 노직은. 우리한테, 인간한테 신체가 있죠. 자신의 신체. 신체가 있습니다. 나한테 신체가 있는데 이 신체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부모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겁니까? 나의 신체는, 나의 몸은 나의 것이죠, 당연히. 그쵸? 나의 것이죠. 부모님 것이 아니죠. 예.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체를 이용해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어. 내가 노동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노동을 해서 만든 이 결과물은 뭐예요? 누구 것이요? 당연히 나의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이 결과물은 정당 소유물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정당 소유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뺏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내 걸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그런 식의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절대적인 권리다. 요 소리고요. 두 번째 볼게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회 시간이라던가 도덕 시간에 배웠을 텐데 최소 국가와 적국적 국가? 최대 국가라 부르나요? 적국적 국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적국적 국가. 이거. 적국적 국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배웠을 텐데, 최소 국가의 특징은 뭐예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질서라던가 그런 것을 세우는 것에서 멈춰야 되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수행한다던가 아니면 교육 제도를
뭔가 이상한 추가적인 거 만들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세금도 가능한 한 적게 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우리가 최소 국가를 하고 반면에 적극적인 국가는 뭐예요?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했었죠. 네. 그냥 국민들의 안전이라던가 치안이라던가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걸 적극적 국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직은 어떤 걸 원한다? 최소 국가를 원하는 삶이에요. 네.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만든 나의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이런 최소 국가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노직 생각하는 정의 원칙은 무엇이냐? 롤스랑 다르죠? 롤스도 정의 원칙이 있는데 노직은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봅시다. 맨 처음에 취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 즉 노동의 산물이면서 그 산물이 타인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침해하지 않는 재화는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뭔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결과물은 정당하게 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취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원칙을 봅시다.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해 정당 소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결과물 별로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가 있죠. 타인에게 뭐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팔거나 아니면 그냥 공짜로 주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정당하게 이 사람한테 양도를 했으면 이 결과물은 누구 것이 돼요? 나의 것이 그대로 되나요? 아니죠. 이제 타인한테 양도했으니까 이 결과물은 이제 타인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전의 원칙이라는 말이고요. 네, 세 번째 교정의 원칙을 볼게요.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교정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취득의 원칙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어. 근데 이건 당연히 누구 거예요? 나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때려가지고 이 결과물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정의한 것이죠. 이거 부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면은 다시 이 결과물을 나의 소유로 고치는 거, 교정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교정의 원칙을 해요. 이런 교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이런 예시도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결과물이 있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줄 때,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한 10만 원만 줘봐. 줘야 돼. 라고 팔기로 약속했는데 이 타인이 나한테 이 대가를 안 주고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의한 것이죠. 그쵸? 이런 식의 부정의를 교정한다. 이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노직의 주요 사상이었고,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해외 원조 원래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노직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개인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취득한 재산은 아까 말했죠. 노직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을 지닌다. 그래서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닌 선의를 베푸는 자선의 개념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롤스라던가 아니면 칸트의 의무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요. 해외 원조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모두 국가가 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반면에 노직은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외 원조는 할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라에 세금을 바쳤는데 이 세금은 나의 안전이라던가 치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바쳤는데 이 세금을 엉뚱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데서 해외 원조한 데서 이거는 부정의한다는 거죠. 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외 원조는 국가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유니세프 광고를 보니까 저 사람이 되게 불쌍한 것 같아. 그러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의 또 개인의 영역에 맡겨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오늘 되게 설명이 길었는데 나머지 싱어는 이제 싱어까지 할까? 싱어까지 합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싱어 한번 봅시다. 우리 그 자연과 윤리 그쪽 했었을 때 싱어 나왔을 텐데 동물 권리 뭐 여기 파스트에 있었죠. 저번 이렇게 중간고사 때 봤던 내용. 거기에 나왔던 사상가인데 싱어를 한번 봅시다. 싱어는요,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했었죠. 그래서 싱어가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해외 원조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 해외 원조는 윤리적 의무이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가 주장하는지 공리주의의 주요 사상을 볼게요. 공리주의는 뭐예요? 공리주의 원칙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거죠. 그쵸? 왜 이러냐? 공리주의는요,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며 반면에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악한 행위다. 그릇된 행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원칙이 뭐예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 곧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이다. 도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싱어가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본다? 해외 원조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 전체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행위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그 많은 돈을 유지해봤자 별로 그거는 별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쵸? 근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빈곤국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쾌락이 올라가요.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해외 원조는 어떻게 된다? 윤리적인 의무이다. 왜냐면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 요 소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웃에게 자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부할 것을 제한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반면에 노증은 무엇이다? 해외 원조는 윤리적 의무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된다. 자선의 개념을 바라봐야 된다. 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끝내버리죠. 그냥. 예. 그다음 5페이지 밑에 봅시다. 국제사회의 기여 노력 보면은 해외 원조의 목적이 나와 있죠. 이거 그냥 쭉 내용 읽어볼게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류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는 꼭 필요하고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운 처지에 처한 나라는 도와줘야겠죠. 근데 반면에 뭐예요? 두 번째, 무분별한 원조는 원조 수혜국의 주인의식이나 자립 능력을 약화하여 원조의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조 수혜국의 필요에 따라 적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되게 아까 봤던 롤스의 입장과 비슷하죠. 별거 아니구나. 네, 두 번째, 다양한 해외 원조를 봅시다. 그래서 오늘날 되게 다양한 해외 원조가 있는데, 수혜국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하고 연계해서 원조 수혜국의 자립을 도와주고요. 그 밑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국제 비정부 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드디어 모든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예. 여기까지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겠습니다.